경제적 위기의 위험 신호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돌려막기, 두 번째는 대출이나 카드값 연체가 2달 이상 됐다, 세 번째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면 이미 경제적으로 이 빚을 다 못 갚으시는 상황에 접어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빚 1억 갚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사람이 쓰려고 그러면 1억 순식간에 쓰거든요. 정말 1억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한 달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달이면 1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제대로 자산을 늘리지 않아도 뭐 좀 필요한 거 좀 사고 하면 1억이, 그 정도로 1억이 별거 아닌 돈인데, 1억을 갚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이 1억을 갚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계산해 보시면 간단해요. 보통 요즘에 되게 싼 정도의 금리가 한 5% 정도 합니다. 뭐 3% 때도 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면에 뭐 7, 8%도 많아서 5% 정도면 괜찮은 금리예요. 5% 금리로 1억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500만 원이죠. 연 이자가 500만 원이고, 그럼 한 월 4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빌릴 때 원리금 상환하죠. 그러면 보통 원금 갚는 부분들이 또 여기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세전 500만 원을 벌면 되게 많이 버는 거예요. 통계상 세전 500만 원이면 뭐 정말 어지간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세전 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버는 소득자입니다. 세전 500만 원이면 세후로 한 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20만 원 정도에서 원리금을 갚는 것만 1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32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연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존 기간이 있다거나, 안 갚고 있는 기간이 있다거나 이래 버리면 복리 효과 때문에 이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어요. 월 40 낼 수 있지, 뭐 리스하고 뭐 렌트에도 그 정도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총 상환액이 1억 4천, 1억 5천이 됩니다.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냐,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게 계산해 보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세후 420만 원을 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아프든가, 애가 애 무슨 뭐 교육비 이런 거든 뭐든, 하여튼 돈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일들, 이 살다 보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한 번이라도 못 갚게 되면, 신용정보가 뭐 보통 대형은행 같은 경우 한두 번 못 갚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체를 한 2달 이상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용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신용점수가 확 떨어지면 현재 있는 대출의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게 거의 힘들어집니다. 거의 힘들어진다는 말은, 이 5%를 그래서 내가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5% 대출받은 거에 돈을 어디서 딴 데서 빌려서라도 넣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15%, 17%를 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대 이율이 19.9%인데 지금 카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14.9%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체가 한두 달 생기게 되면 14.9% 갚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이자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전 500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소비도 많아요. 당연히 세전 500을 버시는 분들은 학교도 좀 뭐 사립학교라든가 좀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달 한번 시켜 먹으면 보통 한 2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치킨도 2만 원 넘으니까. 한 달에 요즘엔 4끼 배달시켜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중에 한 15일, 절반만, 15일만 음식을 시켜 먹는다. 그리고 한 번에 3만 원씩 한다. 이것만 50만 원.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만, 그것도 절반을 먹는 게 50만 원이고, 1인 가구, 2인 가구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장을 봐서 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식대만 따져도 인당 보통 하루에 3, 4만 원은 잡아야 돼요. 그럼 식대만 100만 원. 거기다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든 월세를 내든 이걸 유지하는데 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하면 대부분의 사람, 여기 보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심지어 자가라고 하더라도 그 이자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달에 주거비로 쓰시는 게 1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흔할 겁니다. 관리비로 뭐 2, 30 나오는 게 아파트 어지간하면 나오죠. 그러면 1인 식비, 이게 지금 2인, 3인 가족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식비랑 주거비, 그리고 뭐 무슨 아주 기본적인 무슨 교통비, 뭐 지하철, 뭐 택시 안 타도 그런 비용들만 해도 그런 분들은 한 달 3, 400 이상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 그러면 월 100을 갚는다. 이게 이 달 계속 그렇게 계산이 잘 되면 되겠지만, 조그마한 일 하나만 터져도, 내가 건강검진 한 번만 받아도, 조그마한 일 한 번만 터져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억 원을 빌리면 사실 갚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안정적으로 월 뭐 세전으로 500, 600 이상 버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자영업자라면, 그리고 내가 자영업자가 아니라도 그런 자영업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1억 대출을 갚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오히려 1억 대출이 더 큰 빚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플럭추에이션 있잖아요. 이번 달은 잘 돼도 다음 달은 안 됩니다. 이거 변호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안정적으로 월 4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어느 정도 여기서 저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 달은 2천이 들어왔어. 근데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손가락 빨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예 매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빼보면 이번 달은 2천인데 다음 달은 없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2천을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파티도 한번 해야 되고, 좀 약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그걸 위해서 뭐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버는 돈이 많더라도 쓰는 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연체가 늘어나고, 연체 못 갚다 보면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악순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1억 원 대출을 갚기가 매우 어렵다. 거기서 또 이것도 있죠. 금리 변화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2024년에 1.2%였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가 넘죠. 기준금리는 사실 많이 낮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거의 1.8%, 9%로 빌리던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그게 4.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갚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1억 원 대출하는 사람이 월 상환금, 변동금리 이런 분들은 월 상환금이 50%, 60%씩 막 늘어나고, 이자만 해서 전 거의 2배가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또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 40대 자영업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 보면 22년에 3.5%로 7년 만기로 해서 변동금리로 1억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2024년에 금리가 6%로 상승을 했고, 월 상환금이 원래 168만 원인데 25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익 감소로 3개월 연체가 됐고, 3개월 연체가 되면 바로 신용등급이 한 150점 확 떨어집니다. 150점 떨어지니까 추가 대출이 안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들어서게 된 건데, 이분이 그나마 저희를 빨리 찾아와서 다행이지, 잠깐만 더 버텨서 만약에 회생을 안 했으면 빚이 2억 됐을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이럽니다. 5천만 원 대출 있으면 눈 깜빡하면 7천 되고, 7천 눈 깜빡하면 1억 된다고. 그러니까 돌려막기, 뭐 카드론 이런 거 시작되면 사실상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적다. 경제적 위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제적 위기의 위험 신호들이 몇 개 있는데, 크게 이제 저희가 한 3개, 4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돌려막기. 돌려막기가 그냥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 뚫어놨는데 여기 빚에서 못 갚게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여기 갚게 되면 이미 돌려막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건 카드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출이나 카드값 연체가 2달 이상 됐다. 한 달은 그럴 수 있어요. 2달, 3달이 넘어서면 이미 신용등급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2달, 3달째 연체가 됐다. 세 번째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대출을 받는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14%가 넘어가는 게 있다. 12%가 넘어가는 대출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면 이미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빚을 다 못 갚으시는 상황에 접어든 겁니다. 이때가 되면 차라리 빠르게 파산을 하시든 빠르게 회생을 하시든 선택을 하셔서 가셔야 사실 확률적으로는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잘못하면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파산이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영원한 악성 채무자가 돼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가 노숙인이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5년 정도 노숙인 봉사를 했습니다. 뭐 거의 9 to 6 이렇게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노숙인들 시에다 곡 붙여서 막 매주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또 한 그 공연만 한 3년?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인 쪽에서 이제 봉사를 좀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 노숙인 분들이 많고 또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들이 많냐면, 제가 알았던 노숙인 한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였어요.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면 그 기능으로는 거의 뭐 세계 최고라는 거잖아요. 이발로, 이용으로.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국내 유수의 호텔, 굉장히 좋은 호텔의 이발소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로는 어딜 가도 뭐 문제가 없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이발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90년대 후반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소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발소라는 게 한번 싹 다 망하고 미용실의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 바버샵이라는 게 비로소 등장한 거예요. 즉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90년대 후반부터 남자들이 갑자기 이발소에 안 가기 시작했고 이거는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발을 하시던 분들이 미용실로 옮기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능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도로 능력이 있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시차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누가 그 산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겠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오잖아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산업이라는 게 갑자기 뭐 변화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몰락하고 있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 뉴스에서 이거는 없어질 직업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언제까지 뭐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딴 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능력이 좋을수록. 만약에 한 번에 몰락을 했으면 차라리 그냥 망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몰락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500만 원 비는 거예요. 친구한테 빌려요. 그리고 다음 달은 갚아요. 또 좀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산업 자체가 몰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장기라는 게 한 1년 정도로 보면 갚았다 못 갚았다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빌려보고 안 되면 가족과 지인한테 빌리고 그게 안 되면 사채까지 빌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족, 지인의 빚은 거의 못 갚습니다. 못 갚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되고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면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인이 되는 겁니다. 노숙인이 서울역에 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노숙인이 생각해보면 국어를 하더라도 강남역에서 국어를 하는 게 낫지 서울역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거기 많은데 서울역에. 사람들이 이 이유를 잘 몰라요. 노숙인들이 서울역에 나가는 이유는 서울역이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특히 좀 남자들이 좀 더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커뮤니티가 없으면 삶의 이유를 못 찾습니다. 내가 가족도 없고 지인도 없는 사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상황을 얘기해도 전혀 내가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서울역에 가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서울역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자활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일했던 뭐 다이서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얼마씩 받고 자활을 한다든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 몇 번 갔다 왔지만 못 끊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자활 활동 같은 걸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고 빚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활을 하는 60만 원, 70만 원은 가족한테 일부라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술을 끊었어요. 우리는 약물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약물 중독은 물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약물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제 경험상 제가 뭐 모든 걸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경험상 노숙인들을 자활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파산 회생입니다. 경제적으로 보통 그런 분들이 빚이 많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빚을 끊어주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버는 돈을 가족과 친구에게 조금씩이라도 갚게 돼서 면이 어느 정도 서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사회인이 됐고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파산회생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원한 악성 채무자. 의료보험료도 못 내요. 그럼 병원도 못 갑니다. 나중엔 주민등록까지 없어져요. 그리고 범죄에 이용당하죠. 대포폰, 대포차 이런 거에 이용당해요. 그러면 전과까지 막 생기게 됩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파산할 수 있을 때 파산을 하는 건 오히려 최악까지는 아닌 거예요. 차악이에요, 차악. 우리는 파산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파산보다 나쁜 상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전에 회생이건 파산이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지금 자꾸 회생 파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회생 뭔지 모르시잖아요. 회생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법원에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 300만 원을 법니다. 저는 1인 가구예요. 그런데 제가 월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제가 빚이 1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원리금 대출로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원리금 대출 상환으로 100만 원씩 매달 갚는 건 거의 불가능 내지는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일이 좀 터져가지고 돌려막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빚은 점점 막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월 내가 300만 원 버는데 내가 월 갚고 있는 비용을 잘 계산해 보니 300만 원이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또 다른 빚을 내는 거죠. 그래서 월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월 300만 원씩 갚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갚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이 회생제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 모든 채무 추심 일단 멈춰. 추심 전화 매일 오거든요. 매일 오는 거 일단 멈춰. 이 사람 일해야 되니까 멈춰 놓고요. 지금 빌린 돈이 1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월 300 번다고 했죠. 그럼 1인 가구면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대충 쉽게 150만 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300만 원에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용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하나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에 갚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알아서 비율에 따라서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월 150만 원씩 한 보통 이제 36개월 정도에서 뭐 한 40개월 정도라고 하면, 40개월이라고 하면 길게는 5년까지도 하는데요. 40개월이라 그러면 6천만 원이죠. 이 6천만 원을 월 그냥 밀리지 않고 매달 150만 원씩 40개월, 50개월 이렇게 변제를 하면 나머지 4천만 원 정도 원금이 남게 되잖아요. 요건 탕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럼 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률 40%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회생파산 변호사는 보통 유튜브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어디 유튜브 나가거나 방송 나가서 회생파산 해라, 하는 게 좋다, 국가를 위해서 좋다, 개인을 위해서 좋다 얘기하잖아요. 악플 엄청 날립니다. 그럼 돈 갚는 놈만 병신이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보면 이게 낫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1억이지만 이걸로 막 돌려막기하고 이런 게 힘들어서 월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보세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물론 회생도 안 되고 파산도 안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회생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150만 원씩 40개월을 갚으면 6천만 원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60%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못 갚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이 사람은 월 150만 원으로 40개월 생활을 하고요. 나머지 빚은 연체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버는 대로 신용을 회복하고 또 저축도 하고 하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월 300을 벌어서 200을 못 갚아요. 200 이상을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체가 쌓입니다. 아까 1억 원이라고 했지만 추가 대출이 늘어나서 1억 5천, 2억이 됩니다. 그러면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들, 원래 1억 채무자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하면 6천만 원 받을 게 파산을 하면 2, 3천밖에 상환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본 지금 재산을 뭐 정리해서 2, 3천 될 수도 있으니까 2, 3천밖에 못 갚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파산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채권자들을 위해서도 차라리 개인회생을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데요. 저가 해보면 뭐 형사사건 이런 데 연루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이제 채권자가 돼서 사기로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건들 있잖아요. 제가 담당자 만나면 빨리 회생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상환율이 높다는 걸 채권자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건 채권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회생제도에서 가장 불리하고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자들 외에 나머지는 더한 겁니다. 이 개인은 회생을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국가는 결국 한 명 없어질 수 있었던 노동력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는 거고, 노동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산이나 혹은 파산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생을 시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까 제가 악순환 말씀드렸어요. 악순환 아까 뭐였죠? 경기가 어려워요. 영업이 안 돼서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연체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줄어든 소비, 못 갚는 돈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야 된다 그랬죠. 제일 좋은 건 경기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는, 적어도 좀 고리를 약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생과 파산입니다. 빚을 줄여주고
빚을 줄여서라도 어쨌든 갚게 하고, 빚이 너무 커지기 전에 현재 있는 재산으로 정리를 하는 게 파산이고, 지금 내가 있는 돈을 매달 얼마씩 쭉 갚아 나가면 나머지는 상감해 주는 게 회생인데, 회생 파산으로 빚을 줄여주고 이 사람이 계속 일하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악순환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경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 채권자들에게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개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게 회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산의 경우에는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1억이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 전세 보증금에서 2, 3천이다. 그러면 1억 채권자들한테 2, 3천 다 가져가. 그래 놓고 저는 빚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또 이 얘기까지 들으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파산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빚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급여가 계속 발생하는 사람은 파산하기 어려워요. 법원에서 파산 안 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채무 초과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회생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파산을 시켜줍니다. 법원이 그렇게 파산을 쉽게 시켜주지 않아요. 파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예 안 되면 파산하지 뭐 아니에요. 법원이 파산 쉽게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괜히 뭐 변호사들이 막 파산하는데 무슨 법인 파산이면 3, 4천씩 받는데 그 괜히 그렇게 받겠어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려는 사람이 어디 3, 4천을 마련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한 게 파산이에요. 파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급여가 있으면 파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파산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막 도박하고 아니면 막 돈 빼돌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파산 회생 욕하는 분들 중에 태반이 야, 지 맘대로 흥청망청 썼잖아, 뭐 도박했잖아, 아니면 지가 뭐 너무 모험적인 투자했잖아, 아니면 돈 빼돌렸잖아, 그런 놈들을 왜 보호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파산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파산의 이유가, 원인이 흔히 저희가 이제 도주코라고 하는데 도박 주식 코인 그리고 낭비, 이 네 가지 요건에 의했다면 사실 파산도 잘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돈을 빼돌렸는지 안 빼돌렸는지 물론 100%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엄청 꼼꼼하게 봐요. 돈을 빼돌렸다는 조그만한 의심만 있어도 다 소명을 요구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빼돌리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좀 너무 비싼 걸 샀다거나 누구한테 입금을 했다거나 이런 거 법원에서 저희가 파산 신청, 회생 신청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체크해서 이건 뭐야, 그거, 그리고 답 못 하잖아요. 회생 파산 안 시켜줍니다.